저는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감각적 뇌사 상태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모든 소리는 들을 수 있었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제 삶의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사고는 3년 전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한 지 15년,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내리치던 그 길에서 마주한 건 갑자기 미끄러진 트럭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우 씨, 뇌줄기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요. 생명 유지 기능은 있지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의사의 말은 제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마치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는 목구멍에서 갇혀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갇혀있는 것이니까요. 지민이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사고 후 처음 며칠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전직 승무원이었던 그녀의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으로 내 손을 꼭 쥐고 때로는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들려요? 오늘 은성이가 아빠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랑 축구하는 그림이래요. 우리 아들 은성이는 8살이었습니다. 햇살처럼 밝은 아이였죠.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나왔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눈물이 흘렀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오열했을 뿐입니다. 병원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지민이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충격과 슬픔은 점차 일상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낮에는 은성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려와 밤늦게까지 저를 간병했으니까요. 오늘은 병원비 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다행히 실비보험 처리가 됐대요. 걱정 마세요, 여보. 항상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 실린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저에게 들려주는 하루 일과는 점점 짧아졌고 대신 병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위로 한마디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 후 100일째 되던 날, 지민이는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고 목소리도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새로운 간병 코디네이터를 만났어요. 정혁이라는 분인데 간병인 스케줄도 조정해주고 심리상담도 해준대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투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더 생기 있었고 지친 기색이 조금은 가셨다고 할까요? 그 순간에는 그저 아내가 위로받을 누군가를 만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혁 씨가 그러는데 간병하는 보호자들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대요. 은성이는 이제 민서 엄마가 데리고 다닐 테니까 난 수요일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다른 보호자들이랑 모임도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병실 의자에 앉아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민이의 방문은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병상 기록부에 꼼꼼히 기록을 남기고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는 늦은 시간까지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라도 버텨볼게.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에 미세하게 반응이 나타났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고 병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혁 씨가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요. 괜찮을까요, 여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닥칠 일들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제가 깨어났을 때 이 모든 기억이 우리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시험이 되리라는 것을. 간병의 일상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지민이에게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하루 일과를 들려주던 그녀가
이제는 피곤한 한숨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식 없는 환자를 오래 간병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간병 우울증이라고. 태우 씨, 안정적인 상태예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치의 김 박사의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지민이의 눈빛은 점점 더 희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이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남편분 병실이군요. 정말 정성껏 관리하고 계시네요.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간병 코디네이터라던 정역이었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청각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건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말에 지민이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이야기예요.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다 들리길 바라면서요. 정역은 베테랑답게 병상 차트를 확인하고 간병 관리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전문가다운 신뢰감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38세라던 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련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지친 것 같아요. 보호자분도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간병은 마라톤과 같거든요. 장기전이니 체력 관리가 중요해요. 그날 이후로 정역은 일주일에 2번씩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업무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병원과 간병을 넘어 더 넓은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드님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네. 다행히 은성이는 씩씩해요.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라 힘들 텐데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아동심리 상담사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렇게 정역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한 간병 코디네이터에서 지민이의 든든한 지원자로 변해갔습니다. 때로는 은성이의 학교 문제를 상담해주고 때로는 보험 처리나 병원비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병실에 둘만 있을 때면 정역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항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너무 버거워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은성이 교육비에 생활비에.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하셨어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병실에 들어오는 지민이의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정역을 만난 날이면 그녀의 향수 냄새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커피 한 잔 할까요? 병원 카페에서요.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역의 제안에 지민이가 잠시 망설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럴게요. 은성이가 오늘 친구 집에 가 있거든요. 그들이 나간 뒤 병실에는 익숙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는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들렀습니다. 살짝 술 냄새가 났고 흥분된 듯한 목소리로 짧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여보, 오늘은 늦었네요. 간병인 선생님이 잘 봐주셨대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 뒤로 지민이의 늦은 귀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간병인 교육, 보호자 모임, 병원 행정 상담 같은 이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역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이와 정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지금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간병인도 내보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주변 기계의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정역의 낮은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희생만 하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 당신을 보고 있나요?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나요? 그분은 이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키스 소리였습니다. 짧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입맞춤. 제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일어나 그들을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나가요. 여기서는 불편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병실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무력함이 뒤섞여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기록해 놓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아내의 외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만이 유일한 시간의 지표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9달째 저는 여전히 이 침묵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정혁의 관계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병실에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은밀해졌습니다. 때로는 지민이 혼자 병실에 와서 긴 침묵 끝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외로워서. 그날 이후로 지민이의 방문은 정확히 패턴화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간병인 교대와 함께 들러 필요한 지시를 하고 오후에는 은성이를 데리고 짧게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더 이상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심리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아빠,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민준이가 제가 아빠 닮았대요. 발차기 할 때 은성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는 아버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언젠가 깨어나리라는 순수한 믿음만 갖고 있었지요. 어느 저녁 지민이가 전화를 받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네, 병원이에요. 내일, 아니, 모레 만나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와 통화하는군요. 기록 내용은 조심스럽게 애둘러 말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는 오랜만에 병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간병인을 일찍 보내고 혼자서 저를 닦아주고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간병인 선생님이 태우 씨가 요즘 미세하게 반응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 분노와 절망이 신체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하지만 간병인들은 알아차렸나 봅니다. 때때로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의사 선생님은 큰 의미는 없대요. 그냥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라고.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텔에서의 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지민이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가볼게요. 은성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은 학부모 상담이 있을 리 없는 토요일이었으니까요. 간병인이 오후에 교대하고 병실을 정리할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였습니다. 간병인이 심심했는지 TV를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던 모양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모텔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지요. 그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지민이와 정혁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밤늦게 지민이가 병실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향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은은한 향수 냄새 대신 샤워 후에 비누 향이 강하게 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다음 날 오후 정혁이 병실을 찾았을 때 지민이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은 제 병상 앞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겼잖아요. 그걸 어떻게 없던 일로 해요? 그래도 여기는 안 돼요. 다른 곳에서 만나요. 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짧은 침묵 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병원 밖으로 나갔을 테지요. 제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 숨결, 그리고 가끔 들리는 키스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외도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로, 그리고 점점 더 빈번하게. 아내의 죄책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는 듯했고 때로는 병실에서 정혁과 함께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보았다는 건 제 방식으로 소리를 통해서였지만 차 선생님 상태는 계속 안정적이네요. 심전도도 정상이고 정혁은 이제 의료 용어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병실의 주인인 것처럼 저를 환자로만 대하며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가식적인 친절함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윤 선생님, 환자분이 뇌파 검사에서 특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외부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지민이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의식이? 아직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만 일부 감각, 특히 청각이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민이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소리를 다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확신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날 이후 지민이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병실에서의 대화가 조심스러워졌고 외도의 흔적을 완벽히 지우려는 듯 매일 저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침묵의 감옥에서 벗어날 날이 온다면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만이 제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고 병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작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지요. 의사의 말대로 제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알려진 후 지민이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병실 커튼도 새로 바꿨어요. 은성이가 고른 색이에요. 밝은 하늘색. 지민이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실을 찾았고 간병 일지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모든 행동에서 전과 다른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주치의가 준 약은 정확한 시간에 투여되었고 간병인들에게는 더 까다로운 지시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태우 씨 가족분이 정말 헌신적이시네요. 요즘은 이런 보호자 찾기 힘든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지민이의 변화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서 비롯된 지나친 보상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정역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이제는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는지 아니면 병원 밖에서 계속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지민이의 표정과 말투에서 더 이상의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 금반사 검사에서 미세한 향상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의사의 말에 지민이가 희망의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큰 기대는. 지민이는 의사가 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외도, 그 배신의 기억이 제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야간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민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자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사고 후 처음으로 지민이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제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혁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외로워서 당신을 배신했어요. 처음으로 직접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애둘러 표현하던 죄책감이 이제는 명확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지민이는 흐느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가 필요했어요. 간병으로 지치고 은성이 돌보랴, 생활비 걱정하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쥐고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정혁은 내게 새 출발을 제안했어요. 병원비 걱정도 없이, 은성이도 함께. 하지만 그건 당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말에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기계의 알람이 잠시 울리다 멈췄습니다. 지민이는 놀라서 얼른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하고 나갔습니다. 이상 없으세요? 그냥 일시적인 반응입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지민이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면 용서해 주길 바라요. 하지만 그럴 리 없겠죠. 그 일은 단 한 번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니까요.
아니면 지민이 스스로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뒤로 지민이는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는 은성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곧바로 병원으로 와서 저를 씻기고 마사지해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을 마치 제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은성이가 어제 수학시험에서 90점 받았대요. 당신 머리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지민이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일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모든 시간을 쏟을 거예요. 깨어나 주세요. 제발. 한밤중 지민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병상 옆 의자에서 잠들기 전에 당신이 눈을 뜬다면 나는 뭘 먼저 해야 할까? 미안하단 말? 아니면 그냥 사라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까? 분노의 찬 비난? 냉정한 이혼 요구? 아니면 모르는 척한 용서?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실제로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병 앱에 기록된 제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뇌간 기능이 회복되는 징후가 보여요. 물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민이는 이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내가 깨어나 그녀의 배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은 조금씩 다른 감정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의 헌신적인 모습, 은성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진심을 볼 때마다 사랑과 미움, 용서와 분노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침묵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1년 6개월째 되던 어느 가을 저녁, 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도 미세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간헐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간단한 지시에 눈을 깜빡이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의사들은 이를 최소 의식 상태로 진단했고, 지민이는 그 작은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오늘도 반응이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쥐었다가 놓더라고요. 지민이는 간병 일지에 모든 변화를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남기듯이 그녀에게 이 미세한 반응들은 제가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약속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지민이가 은성이를 데리고 병실에 왔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은성이는 제 손을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반장 됐어요. 애들이 다 나 뽑았대요. 선생님이 책임감 있대요. 아빠 닮았대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저와 지민이는 어떤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까요? 모든 것이 정상인 척 연기할 수 있을까요? 뉴스가 나오는 TV 소리를 배경으로 지민이가 은성이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병실이 적막했습니다. 밤 간병인이 책을 읽고 있는지 방 안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간간히 의료진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3시.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천장 불빛만 보였습니다. 이내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니 간병인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깨어났구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지민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동틀 무렵 간병인이 일어나 제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뜨인 눈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놀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환자분이. 그날은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사들이 번갈아가며 검사를 하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모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간 기능의 자발적 회복이라 했지만 1년 반이나 지난 후에 회복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우 씨, 제 손가락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눈을 깜빡여주세요.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눈 깜빡임으로 대답하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하기와 운동 기능은 점차 돌아올 겁니다. 놀라운 회복이에요. 지민이에게 연락이 갔고 그녀는 은성이의 손을 잡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병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성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배신과 상처를 잊고 그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은성이를 데리고 잠시 나가주었고 방에는 지민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돌아왔네요. 지민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며칠이 지나면서 제 상태는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머리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외상후 구음장애라고 불리는 상태로 재활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지민이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병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지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창문 커튼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다 들었지. 그날, 그 말들, 그 숨소리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을 부르지 못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꺼풀을 깜빡였습니다. 네,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꼈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위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말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휠체어에서 지팡이로 바뀌었고 조금씩 걷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은성이는 아빠가 돌아온 것에 한없이 행복해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고 주말이면 함께 게임을 합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저를 돌봅니다. 더 이상 외출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정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집안에서 언급된 적이 없지만 우리 둘 다 그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밤이면 그 소리들이 떠오릅니다. 지민이와 정혁의 대화, 키스 소리, 모텔에서 돌아온 후의 비누향,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순간들도 있습니다. 지민이가 간병하느라 새벽까지 깨어있던 모습, 은성이를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던 모습, 저에게 읽어주던 책 소리,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던 진심 어린 눈빛.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혹시 분노와 사랑 사이에서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지민이가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저 은성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배신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외치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지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외도도, 후회도, 진심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나조차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출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각자의 가슴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찾는 중입니다. 내 마음속 진정한 답을.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